전산회계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분계와 전기 이론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거래처별 초기월하고 전기분 원가명서, 이익여금 청계선서 등등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간 연결 관계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하고요. 전표와 장부가 되겠습니다. 전표와 장부하고 결산까지 최소한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좀 아는 학생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분계와 전기 개념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계 처리.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회계의 시작이 분계고 끝이 분계입니다. 분계를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기란서를 작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익기란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기란서 작성하기 위해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분계라는 형태로 해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분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차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계정에 기입할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 이걸 분계라고 한다 그랬죠. 계정에 기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럼 이제 원재료 사온 거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정에다가 바로 기록하는 거는 좀 혼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정 기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차변에 원재료 80만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80만원. 그리고 이렇게 분계를 해놓으면은 분계한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전산화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옮겨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정에 기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주는 절차, 어느 계정의 어느 쪽에 얼마를 기록할 것인가 해주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료 차변에 80만원, 왼쪽이죠. 차변에 80만원. 날짜 쓰고 금액 쓰고 그리고 원재료가 증가한 이유, 반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고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에 80만원, 4월 5일 그리고 반대편 계정 과목 원재료를 써주고 그러면은 4월 5일 날 원재료 80만원을 외상으로 사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인 거는 여기다 제자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계정의 형식은 이제 실제 장부상에는 이렇게 표준식 그래서 T자 모양으로 날짜, 적요, 분계장 면수입니다. 금액.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도 날짜, 적요, 금액. 이게 이제 표준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날짜를 하나 쓰고 차변, 대변, 잔액으로 표시되는 거는 잔액식이라고 그러고요. 장부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에서 교과서로 할 때는 T자로 간단하게 약식해서 씁니다. 지금은 이제 손으로 적지를 않고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볼 줄만 알면 되겠죠. 볼 줄만 알면 됩니다. 읽을 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표준식, 잔액식, T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와 장부예요. 자, 전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계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직접 분계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전표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표란, 종이 쪽지예요. 전표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거래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분계장의 거래 내용을 거래 단위별로 분류해서 기록하는 종이 쪽지를 말한다. 종이 쪽지. 그래서 기록되는 게 날짜, 이유,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거래 내용 적요.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 과목, 금액. 즉 분계 내용을 적는 쪽지란 얘기예요. 그걸 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고요. 현금 받았을 때, 현금 지급했을 때, 현금의 입출금이 없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올 때, 요거는 팔 때. 그렇게 있는데,
주로 입금 출금 전표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전표 형태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표 제도를 사용하면은 뭐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거래 건별로 중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서에 전달하기도 쉽다. 낱장으로 이제 거래 한 건당 낱장으로 기록하니까 그렇다는 얘기 이게 전달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기장사물을 분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전표 작성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샘플을 하나 볼까요? 자, 인터넷 사용해서 찾은 얘기인데 실제 전표 크기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는 요 정도 됩니다. 한 15cm 정도, 7cm. 문방구에 가면 지금도 실제로 팔고 있어요. 이렇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가만히 보시면은 전표 이름이 나와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금 전표는. 출금 전표는 파란색, 대체 전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날짜 쓰는 날이 있고, 계정 과목이 있고요. 계정 과목. 그리고 적요, 금액. 그리고 이제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결제란 이렇게 있습니다. 결제란. 여기 입금 전표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출금 전표입니다. 출금 전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구성 항목은 똑같고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6월 3일 날 지급하였다. 30만 원 지급하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체 전표. 이건 뭐 사진으로 찍은 거네요. 자, 대체 전표는 현금이 입출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T자 모양으로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대변이에요. 결제란 있고 날짜 있고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여기 가운데 적유가 있고 이렇게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요거를 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표. 자,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약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전표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하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50만 원 적고 임대료 계정 대변에 50만 원 기록하는 거예요. 요건 수익이고 요건 자산입니다.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현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전표로 작성할 때는 입금 전표를 작성합니다. 돈이 들어왔다 그 얘기죠. 입금 전표, 돈이 들어온 거니까 현금 50만 원, 차변에 있는 현금 50만 원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만 적고 50만 원. 왜 들어왔는가? 임대료 받은 거죠. 임대료만 적어줍니다. 물론 이제 날짜도 적어주죠. 며칠 날 임대료 50만 원, 현금 받은 거. 이게 입금 전표입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임차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맥락이죠. 분계를 내면 차변이 임차료 대변이 현금이 돼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인 거래예요. 그리고 전표를 작성하게 되면 출금 전표, 현금이 나간 거죠. 출금 전표, 파란색 출금 전표입니다. 현금이 지급됐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표예요. 날짜 기록하고요. 돈 나간 금액 기록하고 그리고 나간 이유,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임차료. 입금 전표는 다 모으면은 현금 받은 게 되는 거고요. 출금 전표는 다 현금 지급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현금의 입출금이 없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됩니다.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현금의 입출금이 없죠. 따라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는 작성할 수가 없고 대체 전표라고 작성을 합니다. 대체 전표는 그냥 분계한 거랑 똑같아요. 날짜 쓰고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상품 매출 500만 원. 분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자, 그 다음에 거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입금 전표는 현금 받은 거예요. 뭐 계약금을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현금 받은 거죠. 자기압 수표도 현금이니까. 단기 대여금을 수표로 회수하였다. 거래처로부터 수표 받으면 현금이에요.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받았다. 이런 것들은 입금 전표를 작성한다.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기압 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현금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어쨌든 현금을 지급했으면 출금 전표. 자, 상품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현금이 입출금이 없어요. 대체 전표. 건물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대체 전표. 감가상각 결산을 하였다. 그럼 결산 분기하는 거죠. 현금이 입출금이 아예 없죠. 대체 전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회계 장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분계장, 총계정원장, 그리고 이제 각종 장부들이 다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를 프로그램상에서 봤을 때 혹은 출력해서 봤을 때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면 되죠. 자, 주요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장부란 얘기예요. 많은 장부 중에서 복집부기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장부가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이다. 분계하는 건 뭐 하는 것보다 분계하는 것. 그리고 전기에서 계정별로 금액 기록하는 거 모아놓은 게 총계정원장이 핵심이죠. 이 두 가지가. 분계장에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관한 자료가 발생한 순서대로 분계가 되어 있다. 즉 분계장 보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총계정원장. 분계장에 분계 기입된 거래 내용을 각각의 계정 과목에 전개하여 기록되어 있는 장부다. 각각 계정 과목을 하나의 장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원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회사의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요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조부입니다. 보조부. 보충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란 얘기죠. 보조기입장, 보조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별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요건 보조기입장 날짜 순대로 기록한 거예요. 보조로. 그래서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받으럼 기입장, 지급범, 매입장, 매출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현금에 대한 것만 별도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물론 총계정 원장에 현금 계정이 있는데 현금이 가장 많겠죠. 현금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떼어내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좌예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조원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입니다. 상품, 입고, 출고, 잔고. 그래서 이제 어느 상품이 얼마큼 들어왔고, 몇 개 들어왔고, 몇 개 나갔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 상품 재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 이거 이제 보조로 기입하는 장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산표와 정산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4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교재. 이것도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면서 계속 나오는 용어예요. 나오는 표입니다. 시산표. 시산표. 분계장에 분계된 거래가 총계정원장과 바르게 전개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표다. 시산표가 뭐냐면은 총계장 원장 있죠. 우리가 총계장 원장 장부로 작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각 계정 과목별로 다 있죠. 계정별로. 계정이 수십 개가 있겠죠. 그 계정들을 하나의 표로서 요약한 게 시산표예요. 하나의 표로서 요약해 놓은 거. 총계장 원장의 각 계정의 차변합계획, 대변합계획을 집계해서 만든 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분류별로 그 순서대로 차변합계획 얼마, 대변합계획 얼마, 잔액 얼마 한 줄로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 하나로 요약이 되겠죠. 물론 이제 계정 과목이 많으면 표 2장, 3장은 되겠죠. 이 표용지에. 어쨌든 하나의 표로서 요약한 걸 시산표라고 그러고 시산표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만 표시한 것, 잔액만 표시한 것, 합계 잔액 같이 표시한 것. 그리고 시산표를 보면 이제 계략적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표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차변, 대변 같은 금액을 분계를 하니까 만약에 집계낸 표가 기입한 표가 차변합계획, 대변합계획이 틀리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잘못 기록된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오류를 찾아내야 되는데 혹시 이제 금액이 일치하더라도 못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분계가 통째로 빠졌다든가 전기가 전체로 안 됐다든가 이중으로 잘못 분계됐다든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제 찾아낼 수 없는데 어쨌든 시산표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산표는 정산표. 자, 시산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작성돼야 되는 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다 작성을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나 다 작성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정산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할 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결산하기 전에 장부 결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상과 재무상태를 알기 위해서 작성한다. 시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결산정리분계 그것들을 표로 하나의 표로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정산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입하는 난해순에 따라서 6인씩, 8인씩, 10인씩가 있다. 이제 교재 4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총계정원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계정 있으면은 차변의 금액이 쭉 써 있겠죠. 대변 금액도 쭉 써 있을 테고요. 항상 차변 금액이 크겠죠. 차변이 얼마, 대변이 얼마. 나머지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써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표로 모아놓은 겁니다. 현금 계정, 시산표 T자 모양으로 그리고요. 가운데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현금, 차변합계액 30만원, 대변합계액 18만원. 이렇게 합계만 기록하면 합계 시산표. 잔액만 기록하면은 30만원, 12만원, 18만원이니까 잔액이 12만원 남았겠죠. 현금 12만원. 이게 잔액 시산표. 그리고 이제 합계하고 잔액을 같이 표시한 것. 차변 합계액 30만원, 대변 합계액 18만원. 그래서 잔액은 12만원.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차변 합계액, 대변 합계액, 차변 잔액, 대변 잔액은 항상 일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정산표는 이제 이렇게 그 잔액 시산표 가지고 이제 옆에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모아놓으면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 모으면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이거를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회계 담당자가. 커다란 종이에다가 그걸 정산표라고 합니다. 정산표. 자, 그리고 이제 결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산. 계산을 끝맺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크로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계 기말에 12월 31일 날 모든 장부를 정리 마감해서 두 줄 긋고 딱딱 끝 한 걸 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런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시산표 작성하고 결산정리사항 분개하고 다시 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시산표를 작성해 봐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로 결산을 뭘 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결산 작업을 해야. 요 실제로 이제 결산정리사항 수정, 요 분기하는 건데, 2번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괄적인 그냥 그 손으로 일일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냥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계정원장 쓰든 거 마감, 분계장 마감한다는 얘기는 빨간색 볼펜으로 두 줄 딱딱 긋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계정원장, 분계장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미 다 시산표하고 결산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 양식에 맞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종 부속명단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걸 다 손으로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뚜루룩 다 해줍니다. 우리는 요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분개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 뭐 시산표 작성하는 거, 뭐 마감하는 거,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장부 마감하는 얘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회계 원리 배울 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회계 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 가르쳐 보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해요. 차변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건 뭐 1시간, 2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칠판에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는 건 따로 이제 생략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일단 알았어요. 개념.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수익이 5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 임대료, 이자 수익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이자 비용, 임차료 그런 것들. 수익이 500만원, 비용이 400만원이면 단기순이익이 100만원 난 거죠. 그럼 그 100만원을 뽑아내서 자본금으로 옮겨주는 절차예요. 수익이 500만원이고 비용이 400만원이면 단기수익은 당연히 100만원이죠. 그리고 100만원은 나중에 자본금으로 합쳐지죠. 그거를 장부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장부상으로.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은 수익이 손익으로 가고, 비용이 있으면은 비용도 손익으로 보내고, 손익에다가 수익 비용을 모으는 겁니다. 손익 계정에다가 수익 몽땅 모아놓고 비용 몽땅 모으면은 그 차익만큼이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수익이 이만큼, 비용이 이만큼이면 단기순이익. 그 단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개인 기업인 경우는 자본금 계정으로 바꿔주고,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이익이익모로 바꿔주고, 차변대변 옮겨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옮겨주는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인 경우는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손익. 그럼 이제 이자 수익은 대변에 있었겠죠, 처음에는. 지금 차변으로 옮겨줬으니까
양쪽이 똑같으니까 두 줄 딱 긋고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감. 그리고 순익 계정이 이제 50만 원 들어갔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급여는 차변에 기록돼 있겠죠. 그거를 대변에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급여 계정은 두 줄 긋고 마감. 그걸 손익 계정으로 이제 모아준 거예요. 그럼 손익 계정에는 이자 수익이 들어갔고 급여가 들어갔겠죠. 이자 수익이 들어갔고 급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난 거죠. 그거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개인 기업인 경우는 여기 있는 자본금이 되는 거고,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되고 끝이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이거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금이 이만큼 있었고 증가액이 이만큼 나간 게 이만큼 잔액이 얼마 남았겠죠. 그거를 다음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차기이월이라 그래요. 부채도 차기이월, 자본도 차기이월. 내년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차기이월 넘어간 것만 모아놓은 거는 2월 지산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업회 기준 양식에 맞추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해주니까 나중에 하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교재 50쪽하고 53쪽까지 50쪽하고 50쪽 그 다음에 51쪽 52쪽 그 다음에 53쪽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는 책에다가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됐고, 프로그램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54쪽이에요. (354쪽)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전표, 거래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K랩이라고 있죠. K랩. 더블 클릭. 자, 급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급수가 4가지가 있고,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전산회계 1급이에요. 여기 전산세무 2급은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가 들어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는 법인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이건 개인기업이고, 이거는 법인기업이고, 전산회계 1급. 그리고 등록된 드라이브는 이제 C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인터넷 기반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이 작업하는 내용이 전부 다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회사를 선택해주고 확인. 이건 이제 메인 화면에 들어가고요. K랩 버전 2020년 버전이고 그리고 현재 작업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전자입니다. 코드는 5019번.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메뉴가 회계관리하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 아주 간단한 부가가치세만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산세무 2급으로 들어가면 여기 메뉴들이 꽉 차 있어요. 회계관리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기초정보관리 부분하고 전기분 재무제표예요. 자, 리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사항이 있었죠. 회사 등록사항, 코드 회사명, 구분, 미사용. 1번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나머지 2번부터는 뭐 이것도 뭐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지장은 없고요. 1번은 꼭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제9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회계연도죠.
회사 설립된 지는 9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가 있습니다. 통장별로 작성을 해야 돼요. 카드별로 작성을 합니다. 일반 거래처 메인 매출이 일어나는 메인 매출을 하는 거래처들이에요. 자, 유형은 여기 지금 우린 동시라고 해놨는데 다 동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로 매출만 하는 곳, 메인만 하는 곳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역시 회사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코드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세금계란서 주고받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는 이게 다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자세금계란서를 주고받으려면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 전자세금계란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가후 및 적요 등록 101번부터 999번까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이건 손익계산서 순서대로죠. 수익하고 비용을 이렇게 계정 과목을 할당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때, 전표 입력을 할 때, 거래 입력을 할 때 여기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불러다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01번부터 145번까지는 당좌자산, 195번부터 217번까지는 무조건 유형자산입니다. 801번부터 900번까지는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추가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더 씌워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적요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적요 내가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고쳐서 사용해도 되고 더 씌워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매입 매출 전부터 설명드리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입력하는 요령은 코드란에서 입력했었죠. 현금 그러고 엔터키를 쳤었죠. 플러스 키를 누르면 영세개 한꺼번에 찍혔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앞집, 뒷집이에요. 항상 붙어 다닙니다. 110번, 111번, 108번, 109번.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집, 뒷집. 항상 붙어 다닙니다. 206번, 207번, 208번, 209번.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처분익기여금을 2월 이익여금이라고 기록한다. 당연히 차변, 대변, 합계액은 같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항목별, 계정별 합계가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마찬가지죠.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가 있고 단기순이익이 맞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입력하는 요령은 코드 안에서 앞에 두 글자 제품, 급이야 그래서 입력을 했었죠. 제품 매출 원가는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이었었고요. 그리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 마찬가지죠. 입력하는 요령은 똑같고요. 원재료비는 별도로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왔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 매출 원가 및 원가 그 경비 선택하는 거 화면이 나왔었고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용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 입력하는 단위고 그 다음에 컷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입력이 됐었죠. 전년도 단기순이익, 올해 단기순이익, 이게 전기분 재료니까 전년도겠죠. 그리고 전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거. 그래서 올해 처분 가능한 게 이 금액.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하고 같은 금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지금. 불러오기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거래처 입력했었죠.
거래처별로 받을 돈 얼마. 외상미금은 없네요. 이게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별로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해주는 그런 난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반 잔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